여보, 어머님 금 확인해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이라니요. 제 금을 말하는 건가요? 아직 엄마가 계속 안방에 못 들어가게 해. 빨리 해야지. 우리 이번 달까지 5천만 원 갚아야 한다고. 5천만 원이요? 아들 부부에게 지금 빚이 있다는 말인가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효자 노릇하고 있잖아. 효자 노릇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그 금으로 빚 갚으면 되는 거잖아. 태호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금이 왜 필요해? 우리가 쓰는 게 낫지. 은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좀 찾아봐. 옷장 어딘가 있을 거야. 이웃 아줌마가 그러던데 3kg은 된대. 그럼 2억 넘는 거야. 이번 주에 엄마 병원 모시고 간다고 할게. 그 사이에 너가 집에서 찾아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효자인 척 하면서요. 알았어. 그럼 나 혼자 있을 때 제대로 뒤져볼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박현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부터 저희는 검소하게 살았어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금을 조금씩 샀습니다. 금반지도 사고, 금팔찌도 사고, 작은 금부치들을 하나씩 모았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말했어요. 여보, 이게 우리 노후 자금이야.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그렇게 40년 넘게 모은 금이 지금 약 3kg 정도 됩니다. 시세로 치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저는 이 금을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보자기에 싸서 옷장 제일 안쪽 서랍 밑에 넣어뒀습니다. 아들 태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결혼한 지 7년쯤 됐는데 며느리 은지와 함께 살고 있죠. 평소에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도 바쁘다고 잘 안 오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라졌어요.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태호예요. 오늘 저녁에 은지랑 같이 갈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미리 연락도 없이 오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 오늘 무슨 일 있니? 태호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태호와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짐이 가득했어요. 과일 바구니, 한우 선물 세트, 고급 건강식품까지. 평소에는 빈손으로 왔었는데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죄송해요. 태호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며느리 은지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평소에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던 며느리였어요. 명절 때 와도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곤 했죠. 그런 며느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거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들어와. 저는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태호와 은지는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괜찮아.
엄마 건강해. 그래도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셔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모시고 갈게요. 평소 같으면 이런 말 한마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챙기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철이 들었나 싶었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호와 은지는 계속 친절했습니다. 반찬을 계속 권하고 제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은지가 반찬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상 차리는 것도 귀찮아하던 며느리였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은지가 말렸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정말로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태우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집에 불편한 거는 없어요? 뭐 고쳐야 할 거 있으면 제가 다 해줄게요. 그때 태후의 시선이 안방 쪽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태우는 안방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엄마, 안방 옷장은 정리는 따로 안 하세요? 오래된 옷이랑 이불 같은 거 버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안방 옷장 얘기를 하는지 이상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계속 안방 쪽을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 아들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하면서 태우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저희 이제 자주 봬요. 저는 문을 닫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기분은 좋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뭔가 속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태호와 은지는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고, 집 청소도 도와주고, 장도 받아줬어요. 엄마, 제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은지가 청소기를 들고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유독 안방을 자주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방도 청소해드릴게요.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왜인지 안방에 들어오는 걸 막고 싶었거든요.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올 때마다 안방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엄마, 옷장 정리 도와드릴까요? 오래된 옷은 버리고 새 옷 사드릴게요.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아들 부부는 끈질겼어요. 매번 올 때마다 안방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은지가 안방에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옷장 문을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은지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해?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은지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어머님, 옷장이 좀 낡아 보여서요. 새 거 사드릴까 해서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얼른 여기서 나가. 저는 은지를 안방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를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 안방 옷장에 관심이 많다는 게 신경 쓰였어요. 혹시 제가 모아둔 금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남편과 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을 확인했습니다. 보자기는 그대로 있었어요. 금도 그대로였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태후와 은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선물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집 수리 좀 봐드릴게요. 벽지 좀 떨어진 데 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태호는 이미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안방을 가장 신경 쓰더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뭔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태호와 은지가 저녁을 먹고 가기로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가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의식적으로 복도 구석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금 확인해 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이라니요. 제 금을 말하는 건가요? 태호가 대답했어요. 아직 엄마가 계속 안방 못 들어가게 해. 빨리 해야지. 우리 이번 달까지 5천만 원 갚아야 한다고. 5천만 원이요? 아들 부부에게 지금 빚이 있다는 말인가요?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효자 노릇하고 있잖아. 효자 노릇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은지가 또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건데 그 금으로 빚 갚으면 되는 거잖아. 태호가 동의하듯 말했어요. 맞아.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금이 왜 필요해? 우리가 쓰는 게 낫지. 은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좀 찾아봐. 옷장 어딘가 있을 거야. 이웃 아줌마가 그러던데 3kg은 된대. 그럼 2억 넘는 거야. 태호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에 엄마 병원 모시고 간다고 할게. 그 사이에 너가 집에서 찾아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효자인 척하면서요. 은지가 또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혼자 있을 때 제대로 뒤져볼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숨을 깊게 쉬었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제 재산을 훔치려고 한다니요. 효자인 척하면서 제 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고 나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태호와 은지는 아무렇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태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연기였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저녁 차릴게요. 은지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받아들인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저를 의심하면 안 되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현관을 나가다가 태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병원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병원이요. 그 사이에 집을 뒤지려는 거겠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 건강해.
태우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죠. 제가 예약 다 해놨어요.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한 번만 가보세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고 그 사이에 집을 뒤지려는 거예요. 알았어, 갈게. 태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금요일 오전 10시에 올게요. 아들 부부가 떠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고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아직은 금이 그대로 있었어요. 반짝이는 금반지, 금팔찌들이 보자기 안에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모은 금이에요.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사모았죠. 그런데 제 아들이 효자인 척하면서 이 금을 훔치려고 해요. 저는 보자기를 다시 싸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금을 지켜야겠다고요. 제가 평생 모은 금을 아이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착하고 효자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고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대여금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준비를 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보자기에 싼 금이 들어 있었어요. 무거웠어요. 3kg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걸어가면서 가방을 손에서 손으로 바꿔가며 들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대여금고 신청하러 왔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해 줬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금고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아서 금을 금고에 넣었어요. 반짝이는 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요. 아들 부부가 아무리 집을 뒤져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금고 문을 닫고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는 제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 아들로부터 제 재산을 숨겨야 한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안방 옷장에는 빈 보자기만 남겨뒀습니다. 발견하면 놀라겠죠.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태호가 약속대로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태호의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집 현관 앞에 은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떠나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역시나였어요. 제가 병원 가는 사이에 집을 뒤지려는 거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태우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시간을 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검진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종합검진이라서요. 시간을 최대한 끌려는 거겠죠. 은지가 집을 뒤질 시간을 벌어주려고요.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은지는 집 안을 뒤지고 있겠죠. 안방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 밑도 들춰보고요. 하지만 찾지 못할 거예요.
금은 이미 은행 금고에 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태호가 접수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접수할게요. 고마워. 저는 대기실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온 분들도 있었고, 혼자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계속 집 생각이 났습니다. 은지가 어디까지 뒤졌을까요? 옷장만 봤을까요? 아니면 집 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을까요? 검진이 끝나고 병원을 나와서 차에 탔어요. 태우가 옆에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어요. 은지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점심 드시고 가실래요? 아니야. 집에 가자. 엄마 좀 피곤해. 알겠어요. 태호가 집으로 가는 내내 핸드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은지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거실은 겉보기엔 정리된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소파 쿠션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탁자 위 물건들도 위치가 달랐고요. 안방으로 가니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분명히 닫았었는데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서랍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고 이불도 평소와 다르게 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태호가 일부러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집이 왜 이러지?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혹시 도둑 든 건 아니에요? 글쎄,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은지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검진은 잘 받으셨어요? 은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좀 어질러졌네요. 지금 바로 정리할게요. 청소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금을 찾으려고 집을 뒤진 거겠죠. 은지가 제 표정을 살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태호와 은지는 오래 있지 않고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래, 알았어.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부엌 찬장도 열려 있었고 화장실 선반까지도 뒤져진 것 같았어요. 은지가 정말 금을 찾으려고 구석구석 다 뒤진 거예요. 저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옷들을 다시 개고 서랍을 정리했어요. 빈 보자기를 꺼내서 봤습니다. 분명 은지가 이걸 봤을 텐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대하던 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히 국과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금을 찾지 못했으니 분명히 제게 직접 물어볼 거예요. 어디 숨겼냐고, 어디 있냐고요. 저는 아들 부부가 어떻게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태호나 은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주 왔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아마 금을 못 찾아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다음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평소처럼 지냈어요. 장도 보러 나가고 동네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저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려는 거겠죠. 저녁 무렵 태호와 은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선물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호가 말했어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호와 은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태호야, 무슨 얘기인데? 저는 태호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힘들다니? 사업이 잘 안 돼서 빚이 좀 있어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데? 태호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5천만 원이라면 제가 엿들었던 대화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급해요. 이번 달까지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안 됐구나.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니? 나도 노후 자금 빠듯해. 태호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금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드디어 금 얘기가 나왔어요. 금. 갑자기 무슨 금.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예전에 금 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결혼 반지, 돌반지 같은 거요. 아, 그건 조금밖에 없어. 팔아봐야 얼마 안 돼. 태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웃 아줌마가 그러던데 금이 꽤 있으시다던데요? 역시 이웃 아줌마한테서 들었군요. 예전에 금을 사놓은 게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내가 금이 많기는 뭐가 많아. 저는 발뺌했어요.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급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여유가 없어. 내 노후 자금을 다 쓸 수는 없잖니. 태호와 은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가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없어. 다 괜찮아. 엄마, 요즘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여행 같은 거요? 여행이요. 갑자기 왜 여행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행? 네. 엄마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시면 좋잖아요. 제가 경비 다 드릴게요. 저는 순간 알아챘어요. 제가 여행을 가면 집이 비워지잖아요. 그 사이에 다시 집을 뒤지려는 거겠죠. 그래? 마음은 고마운데 괜찮아. 엄마, 그냥 가세요.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태호가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역이용할 수 있겠다고요. 그럼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볼까? 태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예약 다 해드릴게요. 언제 가실래요? 제가 1박 2일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여행 가는 사이에 집을 뒤지려고 하겠죠. 하지만 금은 은행에 있어요.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다음 주가 됐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태호가 약속대로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비행기표, 숙소, 렌터카까지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푹 쉬다 오세요. 태호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제가 여행 가는 게 그렇게 기쁜가 봐요. 제주도는 좋았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구경했어요. 하지만 계속 집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태호와 은지가 집에 가 있겠죠. 또 집 안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1박 2일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호가 공항에서 데리러 와줬습니다. 엄마,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태호야, 고마워. 태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이 또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이 평소와 다르게 놓여 있었어요. 탁자 서랍도 열린 채로 있었고요. 안방으로 갔어요. 역시나 옷장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서랍은 전부 빠져 있었어요. 이불장도 열려 있었고 이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요. 세면대 아래 수납장도 열려 있었죠. 저는 거실로 나와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다시 개고 서랍을 정리하고 이불을 다시 쌓았어요.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필사적이구나. 집 안 구석구석을 이렇게까지 뒤지다니요. 하지만 금은 당연히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직접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태호와 은지에게서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하고 집에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처음처럼 밝고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급해 보였어요. 어느 토요일, 태호와 은지가 또 저희 집에 왔어요. 저녁을 먹자고 해서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태호를 쳐다봤어요. 엄마 숨겨놓은 금은 지금 어디 있어요? 드디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구나 싶었어요. 금. 무슨 금? 엄마가 평생 모으신 금이요. 도대체 어디 숨겨놓으신 거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숨기다니, 무슨 소리야?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요. 어머님이 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게 무슨 소문이야? 내가 금이 많기는 뭐가 많아. 태호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금 지금 어디 있어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보관은 무슨, 내 금은 내가 알아서 해. 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집에 놨다가 도둑 들면 어떡해요? 지난번에도 집이 어질러져 있었잖아요. 저는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도둑이 누군지 나는 아는데. 태호와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호야, 은지야. 너네가 내 집 뒤진 거 다 알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호와 은지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병원 가고 여행 간 사이에 너네가 우리 집 와서 뒤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태호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거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저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됐어. 변명하지 마. 은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금은 어디 있어요? 설마 다른데 옮기신 거예요? 그건 너가 알바 아니야. 태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급해요. 5천만 원 빚을 이번 달에 갚아야 된다고요.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은지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건데 지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나중에 너네 거라고.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 내 재산 노려?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태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그런 뜻 맞잖아. 너네 효자 코스프레 한 것도 다 내 금 때문이었잖아. 은지가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으로 한 거였어요. 진심. 무슨 진심? 나 다 들었어. 너희가 거실에서 한 얘기. 태호와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뭘 들으셨는데요? 그 금으로 빚 갚으면 된다고, 효자인 척하면 된다고 한 거 다 들었어. 태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금 노리고 효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이제 연극 그만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와 은지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한참 후에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 저희 정말 급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왜 너희를 도와줘야 해? 너희가 날 속이고 내 집까지 뒤졌는데. 은지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진짜 집 빼앗겨요. 제발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태호가 다시 물었어요. 엄마, 그럼 금은 정말 어디 있어요? 집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요. 어디 있든 너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제발요.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은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가족인데 도와주셔야죠.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어. 근데 너희는 훔치려고 했잖아.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내 집 뒤지고. 태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 진짜 급해요. 그럼 조금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너희한테 줄 돈 없어. 그리고 빌려줘도 안 갚을 거 뻔해. 은지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부양 의무 있잖아요. 저희가 어머님 모셔야 하는 것처럼 어머님도 저희 도와주셔야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부양 의무. 나는 혼자 잘 살고 있어.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오히려 너희가 날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 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 너희 다시는 오지 마. 은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너희가 할 거야. 태호와 은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면서 계속 뒤돌아봤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애들이 잘못한 거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됩니다. 제가 약해 보이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요. 제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사업이 안 되면서일까요? 다음 날 아침, 태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야?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근데 저희 진짜 급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태호야, 내가 어제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번 달에 돈 못 갚으면 집 뺏긴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건 네 문제야. 너가 사업 실패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엄마, 지금 엄마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태호야, 그 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남편이랑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거라고.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많은 금이 왜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혼자 산다고 금이 필요 없어.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제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죽는다고 벌써 내 재산 노려. 나 아직 살아있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 후, 은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더 이상 아이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와 은지가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태호가 밖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 정말 급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아들 부부는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제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가 제 재산을 노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죽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할 테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태호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해 주세요.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태호와 은지는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또 집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밤늦게 왔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현관밖을 봤어요. 태호와 은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초췌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이들은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아이들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 지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만나고, 장도 보러 다니고,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어느 날 동네의 김 여사가 물었어요. 현자 씨, 아드님 요즘 안 와요. 전에는 자주 왔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안 와요.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혼자가 더 편해요. 배신자들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가 100번 낫죠.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뉘우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며칠 후, 저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금 저 애들한테는 안 줄 거예요. 우리 돈은 우리가 쓸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배신당한 건 슬프지만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해요. 며칠 후 은행에 가서 금을 확인했어요. 금고를 열어보니 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반지, 금팔찌들이요.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지킬 거야. 금고를 닫고 은행을 나왔어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을 지나갔어요. 예쁜 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꽃 한 다발을 샀어요. 집에 와서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혼잣말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온하고 자유로운 하루일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